반도체가 중요하다. 이건 사실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지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마 한미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나온 후속 조치들일 겁니다. IPEF도 결국은 반도체 있는 한국 우리하고 깐부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반도체 선도국들 사이에서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거다. 이 가운데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미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거든요. 이 와중에 하반기에 업황은 어떨지 삼성의 주가는 그런데 왜 안 올라가는 건지 고민들 많으실 텐데 유튜브 채널 서학기미 구조대 대장님 그리고 익사이팅 FX 함께 운영하고 계시는 강정수 대표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면서 반도체 얘기를 시작부터 끝까지 하다가 갔는데 미국은 그래서 이 반도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26일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1월 20일 날 미국에서는 싱크탱크들이 이제 군사작전과 관련 미국의 군사 위협, 외교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번에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항상 예를 들면 뭐 과거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든지 중국이 예를 들면은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는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에 중국 해커들이 침입을 해서 TSMC를 못 쓰게 했을 못 때. 쓰겠다. 자, 이런 것이니까 처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미국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으로 TSMC라든지 대만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사이버 공격을 중국 정부가 했을 때 이것이 전쟁의 시점으로 봤다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라는 부분에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아시아 특히 대만, 한국 그리고 일본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국가가 생산해내고 있는 이 반도체가 전략적, 미국의 군사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또 두 번 크게 사귈 때는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뭐 여러분들도 수차례 들었던 이 반도체 공급난.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급난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깨달은 거죠.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유럽 정부도 깨달았던 것이 이것이 전략적 산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구나. 이것이 멈춰지니까 줄어드니까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건 특히 유럽 정부들이 놀랐고 바이든 정부는 행정부에 처음으로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식하면서 갔던 공장이 포드 공장이거든요. 뭔가 자동차 산업을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산업을 부흥시키겠다.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막 이런 선언을 했는데 저희 생산 못해요. 왜 그랬더니 반도체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또 요즘 반도체가 중요해진 데가 어디냐면은 군사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군사 시설에 있어서도 군사 장비에서도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을 누가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일자리, 산업 그리고 군사 뭐 이러한 모든 것을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깨달았는데 하필이면 이 모든 것의 생산의 약 90%가 그 대만과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근처네요. 다 중국 근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반도체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수급난의 안정성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선언한 게 뭐냐면 미국에다 공장 져라. 유럽도 유럽에다 공장 져라.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는 크게 우리가 메모리 분야, 시스템 분야로 나뉘는데 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70%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가 사실 주도하고 있는 판인데요. 요즘 더 중요해지는 것이 흔히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죠. 고성능으로 해서 5나노, 뭐 3나노 공정 뭐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데요. 이 전략적인 것은 사실은 또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설계를 해요. 주문도 애플, 인텔, 퀄컴, 엔비디아 이런 4개 기업이 주로 설계를 주도합니다. 생산은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 팹리스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그 팹리스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하는 삼성이라든지 TSMC가 주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생산이 하필이면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라.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한 거고 그리고 이 TSMC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는 거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너네도 이제 직접 설계만 하지 말고 이쪽 생산에 뛰어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정적인 전략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급을 뭐 또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에서 물론 현대자동차도 가면서 배터리 공장의 중요성들은 물론 강조했지만 요거를 좀 번외로 논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전략적 그 가치를 미국 정부가 이제 깨닫게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질서 재편 즉 생산 지역을 우선은 기업은 삼성전자 TSMC가 하더라도 미국으로 옮기는 것 유럽으로 옮기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들이 온다라는 것은 중국하고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산업이 올스톱되는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거. 또 이제 또 깨달은 것이 이번에 지금 한국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의 발화점이 됐던 것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 천연 자원인 특히 석유와 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장악력이 국제 경제 질서를 붕괴시키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석유보다 더 위험한 것은 대만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는 거예요. 또는 북한이 지금 한국하고 또 북한하고의 미국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경우에도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날아가는 건 반도체라는 거죠. 이 반도체가 위험해질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거의 공황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대척점도 확실하게 쓰면서 그리고 천천히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빠르게 이 공장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나가겠다. 이러한 네. 것들이 지금 미국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너 없인 안 돼. 너무 네. 좋아. 사랑해. 고백이네요. 네. 안 근데 되면 안 반도체가 되겠다. 사랑하는 반도체가 바로 적진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중국도 아마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그동안 반도체 굴기해서 꾸준히 키워왔잖아요. 네. 근데 요거 만드는 핵심적인 장비 이런 거 미국이 못 들여가게 계속 그 조치를 해왔는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 속도는 어떻습니까? 지금이 이제 단적으로 보면은 중국 내에서 2015년 판매됐던 중국이 생산하는 거 빼고 판매됐던 반도체 시장의 크기가 6천만 달러였어요. 그런데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로 커집니다. 거의 뭐 15배 정도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이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그리고 중국에서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이런 데서 끊임없이 반도체를 수요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반도체를 생산도 하지만 세계 제1의 반도체 소비 국가로 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의 지금 제1의 목표는 2035년까지 80% 중국에 필요한 반도체는 우리가 생산한다. 자급하겠다. 예, 자급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조립은 중국에서 되고 있잖아요. 네. 생산은 근데 그 반도체 생산은 대만에서 되는 거죠. 대만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된 삼성전자와 SK의 반도체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조립돼서 나가는 것. 이건 중국 수요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대단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제 애플한테 압박을 넣는 거죠. 중국에 대한 종속성을 줄여라. 분산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은 최대의 반도체 소비 국가이기도 하고 또한 중국에서 많이 조립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체 지금 중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단히 성장성도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의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으로 보면 네. 만약에 이 매출 기준은 조금 청취자분들이 조금 좀 헷갈리실 수 있죠. 있는데 한번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대만 기업에다가 생산 주문을 내서 하더라도 매출은 애플에 잡히고 삼성전자에게 맡겨도 매출은 미국에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미국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고요. 한국이 20%로 2위입니다. 네. 그리고 3위가 어디냐면 일본하고 유럽에 있어요. 유럽은 통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공동 3위로 5위가 중국이고요. 아, 그 다음이 대만이에요. 중국이 9%, 대만이 8%인데 이것이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매출, 즉 반도체 매출로 기준으로 볼 때도 중국이 이제는 대만을 앞서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이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도 웨이퍼 들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집무실에서 네. 이게 인프라다 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의 일자리를 좀 늘려보려고 했는데 반도체가 없네 해서 소집했던 게
작년에 반도체 회의잖아요. 네네. 2차례. 그러고 나서 중국도 열심히 뛰어보려고 했을 텐데 둘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나는 반도체 가지고 붙는다. 네. 좀 IPEF 이후에 우리가 그려지는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앞으로? 중국하고 경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는 중요합니다만 만약에 중국하고 정말 미국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예를 들면 가장 극단적인 전쟁이라든지 뭘로 간다는 건 세계 경제의 종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군사적으로도 위협 뭐 이 세계 냉전 그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갈등했던 수준이기도 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과거 소련이 차지했던 것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는 것하고 중국이 차지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의 제1 수출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을 해가지고 경제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재채 기반하고 기침만 나도요. 한국 경제에서 미칠 영향은 수십 배 수백 배로 증폭됩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거의 공황 수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긴장 관계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데 지금 사실 바이든 정부가 이건 트럼프가 했던 어떤 흔히 말하는 입으로 했던 중국 공격하고 바이든은 지금 실질적으로 반도체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구조적으로 변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 양상은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 국면으로 전 진화하고 있어서 네. 되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것은 무조건 미국 편 들고 미국 만세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중국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긴장 관계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한국도 좀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중국도 버릴 수가 없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미국과 중국의 적절한 이 조금 긴장과 또는 평화적인 모두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야 했던 그 균형이 살짝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고민이 많아졌는데 네.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게 또 좋게 보면 생일 파티가 두 군데서 열릴 때 내 생일 파티에 와 나한테도 와 같은 날 생일 파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으로 초대받는 인기 있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둘 다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사장님이 예를 들면 미국 가면 부사장은 중국 가야죠. 그러니까 중국을 등한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물론 반도체가 조립되는 것이 중국이긴 하지만 중국이라서 삼성전자나 SK의 수출도 사실은 중국으로 많이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이 공장을 인도로 옮기겠다. 뭐 이렇게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게 뭐 다음 날 내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어떤 나노 과정으로 볼 때 5나노 시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고급화된 그러니까 진화된 이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TSMC가 전 세계 92% 장악하고 있어요. 92%요? 그러니까 사실은 5나노하고 근데 물론 이제 3나노에 대한 굴기를 한국도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희가 보셔야 될 건 특히 삼성전자 주가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야 될 것은 아직까지 TSMC가 5나노 시장 그리고 당연히 3나노 시장에서도 시장의 그러니까 리드 역할은 압도적인 격차로 삼성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야 될 것도 뭐냐면 뭐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5나노 공정의 이 실패율들 에러율들을 줄여내는 삼성전자의 스스로의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5나노 3나노 가는 것은 단일 기업만이 아니라 이 레고의 모듈하고 같아서 그 생태계가 대단히 진화될수록 그 실력들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도 중요하고 사실 중국도 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2020년에 등록된 반도체 기업이 15,000개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280 몇 개를 지금 2021년에 짓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야. 미국은 6개 짓기로 했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행을 하는데 과연 중국하고 이게 완전히 저그를 만드는 것이 이로운지는 정말 저희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하고의 기술 격차를 줄여내는 것들이 대단히 또 한쪽으로는 중요하고 중국에 있는 이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 또한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게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도 안전하게 이 반도체 공급망들을
한국도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북한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여기서 어떻게 유지할 건지. 그렇다고 다 미국에다가 삼성전자 공장을 짓는 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 부분도 물론 반도체가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만 네. 어떤 연구진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흔히 말하는 자동차로 치면 1차 벤더, 2차 벤더처럼 다양한 반도체 생태계들을 중소형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SK만이 아니라 이런 전략적 큰 그림이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세계화의 위기가 왔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네. 우리가 러시아 전쟁 이후에도 직면했던 과제잖아요. 네네. 다들 그래서 기업이 유턴한다. 근데 네. 리쇼어링이 꼭 답이냐 이건 또 모르겠단 말이죠. 네. 각국이 담당하고 있었던 이 분업 체계가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어쨌든 한국, 대만 없으면 안 돼. 이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셈인데 군사적인 문제에도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우선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흔히 말해서 첨단 한국도 요즘 무기 수출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미쳤던 가장 큰 영향 중에 뭐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천연 자원의 중요성, 그래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갈등하면서도 나타나지만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러한 그 원천 자원에 대한 이런 중요성도 나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채굴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천연 자원의 확보들. 유럽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독일도 독일 지역에서 세 군데에서 지금 채굴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입하던 것을 자연히 조금 훼손되더라도 본국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어떠한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과거에 꿈꿨던 그냥 세계화에 통해서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가장 경제적 효율성으로 분업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 부분에서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러시아가 이 미쳤던 그 아까 말했던 군사적으로 미쳤던 것은 이 군사적인 어떠한 군비 경쟁을 지금 시작을 했다고 얘기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군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하고 있고 즉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본토에서 지금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각국들의 군비 예산을 증액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은 군사 장비 생산에 있는데요. 당장 군사 장비를 생산하려고 해도 자동차 지금 반도체 난처럼 군사 장비를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서 군수 산업들이 지금 때 아닌 화랑을 맞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이거에 대한 긍정 옳고 그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 군비 경쟁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상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반도체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건데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겠죠. 앞으로도 중요하고 사실은 전쟁까지 가지 않아도 다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차를 샀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대략 뭐 1년씩 기다리는 게 부지기수라고 하고 중고차 값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뭐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는 안 쓴다고는 하는데 일단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량용 반도체는 언제쯤 이게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에서는 우선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발생했던 첫 번째 원인은 그러니까 이 갑자기 흔히 말해서 컴퓨터라든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가 급증했었죠. 코로나 시기에. 네. 그러면서 여기에 반도체를 갖다가 생산을 돌리면서 차량용 반도체는 예를 들면 그렇게 고급 반도체가 많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들을 절대적으로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싼 거 줄이고 비싼 거 팔자. 그렇죠. 특히 마진율이 좋은 걸로. 네. 그러면서 지금 생산량을 갑자기 또 올리려고 하니 쉽지가 않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생산된 반도체가 이 배달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물류가 정상화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점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고급화되면서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생산이 못 받쳐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결코 올해 안에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빨라야 내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생산량이 어떠한 증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던 건 새 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하지만 생산량이 원활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중고차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네. 이런 과정 속에 있다고 봐야죠. 네. 아직까지는 반도체 수급난 요거 좀 기다리셔야 된다는 소식 전하면서 자 지금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